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이에 둔 여야 대립구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4월 국회도 문만 열어두고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고발한 한국당, 지나친 공세라는 민주당.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 자유한국당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격이 없다고 보니까 사퇴든 아니면 지명철회든 네. 그런 입장입니다. 간단히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정확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입출금 거래 시간 거래 시간 정확한 시간 등이 기재된 이제 거래 원장 상세본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금감원에서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걸 저희가 확보해야 이제 정확한 그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전체 이분들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16개인데 그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2개 주식에 거의 한 70%가량을 네. 지금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삼광글라스하고 이테크 건설이요. 네. 약 67%를 갖고 계시고 네. 거래 횟수나 그다음에 두 분의 업무와 관련된 그 관련성 이런 걸 네. 보더라도 상당히 이건 어떤 OCI 그룹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 스스로 밝혔듯이 개미 투자자라는 분이 네. 과연 내부 정보 없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정확치 않다. 예. 따라서 이 청문회 이후에 지금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54% 정도가 아직은 좀 부적격이다라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볼 때 좀 자격이 없지 않나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원장이 필요한 것은 근무 시간에 거래했는지를 보려는 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포함됩니까? 네. 예. 거래원장만 제출하면 확인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거래 원장이라는 게 이거 아마 5,000번 정도 거래를 한 것 같은데 예. 개인이 결국은 아마 이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를 했는지 이런 걸 아마 보기 위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어떤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현재 그동안에 아마 매년 공직자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기간에 그걸 공개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보기 현황 같은 걸. 그다음에 현재 뭐 이런 걸 공개하게 돼 있는데 모든 걸 어쩌면 개인의 재산을 모두 보겠다는 건데 저는 아마 이게 또 다른 논란 나올 거로 보고요. 이미 뭐 고발해서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마침 이게 그 인사청문회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조금 해명하면서 뭐 정의당도 그렇고요,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부산 지역 변호사라든지 뭐 광주 전남 지역 변호사 특히 뭐 전 대법관도 그렇고 이러면서 여론이 약간 돌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론조사 바로 직전에는 그 청문회 직후에는 어땠냐면 판사 부부가 저렇게 주식이 많어? 이제까지 어찌 보면 보지 못하던 모습. 부대변인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한 70~80% 갖고 있지 주식을 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네. 보통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뭐 펀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맡겨놓지 이렇게 자기가 직접 뭐 이렇게 하지 많지 않거든요. 1억도 아니고 20억 갖고 있는. 근데 남편이 해명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후보자가 직접 한 게 아니다. 네. 남편이 했다. 그리고 후보자는 그냥 뭐 명의만 나중에 좀 이렇게 빌려준 것뿐이다. 이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납득 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예. 뭐 고발은 했습니다만 명확히 드러난 위법성은 없어요. 지금 이제 내부 거래 의혹 얘기하는데 이해 충돌 여부는 이제 보험사끼리 소송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는 부분은 사실은 후보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특허 재판하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또 남편의 일이잖아요. 남편의 일을 또 부인한테 연결시키는 거는 또 어찌 보면 연좌제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지금 의혹 제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거래원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위법성을 지적하기가 모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희가 이 청문회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 내지 재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위법성을 밝혀내는 것은 그럴 만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 청문을 받는 분이 이 예. 의혹이 합리적으로 이제 해소됐다라는 정도의 해명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그게 청문회의 원래 기본 취지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본인이 어떤 설명하고 해명하고 한 것이 국민들이나 청문위원들로 하여금 의혹을 해소시킬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은 청문 대상자의 잘못이지 이 부분을 청문회가 의혹 규명 내지 위법성 규명을 못했다라고 탓할 것은 아니다. 이런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도 54% 그게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남편분의 해명이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걸로 보면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원장 제출 요구는 청문회 때 한 겁니까? 아니면 청문회 끝난 다음에? 청문회 때 했어요. 청문회 때 했고 근데 그때 본인이 거부했나요?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금감원에서 주는데 스스로 제출하는 것도 아마 응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네. 동의해주면 금감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떼오는 것도 아마 응하지 않으셨던 거고 또 거기- 하나만 하면 예. 그 이제 그 종목별 300개 종목에 이제 8,000여 회 거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수익 내역, 예. 그러니까 손해를 봤으면 얼마, 그 해당 거래 심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도 아마 제출을 충분치 않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반박을 하면요. 주광덕 의원실에서 어떤 주식을 얼마큼 샀나. 왜냐하면 지금 5,000번이냐, 6,000번이냐, 8,000번이냐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자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 없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주식을 얼마를 사는지 나온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안 나온 게 뭐냐면 돈이 유입된 거.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그 주식이 이제 한 계좌에 계속 갖고 있지만 네. 수입을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돈이 입금된 내역. 이제 그것까지 요구하신 거예요. 주식 거래에 대한 건 다 나온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그 돈 이제 그 출금 입출금 내역하고 그다음에 시간 거래 시간 이게 이제 상세본 자료에 드러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죠. 그 날짜는 특정해서 주광덕 의원이 밝혔던데요. 근데 날짜 거래 시간도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기된 의혹은 이제 근무 시간에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예. 기왕에 위법하지 않다면 그거를 다 안 주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날짜별로 봤을 때는 위법성을 확인 못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때 특히나 그 삼광글라스 주식 그 거래 부분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실에서 좀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량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 호재가 터지고 매도를 하면 바로 악재가 터지고. 날짜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날짜는 예를 들면은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선 후보자가 재판장일 때 해당 재판을 맡았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원픽은 아니지만 피보험자였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보험 수익자였어요 이테크건설이. 재판 결과랑은 무관한 건 사실인 무관하지는 거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해서 결국은 이것이 완전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요?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처음 이테크건설에 대해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네. 이미선 후보자께서. 그러니까 그 이전엔 남편분이 2015년도부터 또는 뭐 2004년도부터 했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세요 이테크건설을. 예. 그런데 재판을 2017년도 1월 달에 소장 접수된 걸 맡은 이후에 본인도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거래 시점이 다소 예. 좀 오해를 살 만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법관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그럼 거래 일자가 아니고 거래 시간도 좀 보자. 근데 이 거래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혹시 그 남편이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테크건설 계속 사실은 그 후보자 관련된 건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보험회사였어요. 근데 네. 이테크건설의 하청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이제 무슨 군자에너지가. 그렇죠. 네.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하청 회사인가요? 회사가 네. 공사를 하다가 무슨 전선을 건드렸는데 그걸로 이제 정전이 돼서 손해배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그 하청업체의 보험회사와 이태건설의 보험회사이던 보험회사끼리 이제 그 손해배상에 대한 비율 문제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보험회사끼리 이걸 물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이해관계라는 건 과연 보험료가 올라가느냐 우리 같은 예. 경우에 네. 그 정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 사건에서는 보험료 올라갈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 사고 났는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물론 이제 그 보험 운전자한테 구상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예. 경우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그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없거든요. 이 사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어찌 보면 후보자 문제하고 남편 문제를 막 섞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허법원 판사로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특허 재판을 담당했던 주식을 샀다든지 이런 문제든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시간에 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후보자 문제는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테크건설 재판을 맡았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테크건설이 지금 설명해 주신 그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고요. 피해를 당해서. 근데 그 보험사가 그 사유를 일으킨 A라는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한 소송 아닙니까? 이게 이제 소송이 보니까 군장에너지라는 회사가 네. 이것도 이제 그 OCI 그 계열사 같아요. 군장에너지라는 경영 분리는 회사. 돼 있고요. 예. 예, 삼광글라스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군장에너지라는 회사가 아시아 시멘트라는 데에다가 그 아마 폐열 그걸 회수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다 시설을 해줘야 되나 봅니다. 네. 그 시설을 이테크 건설에 이제 도급을 한 거예요. 네. 이 이테크 건설에 도급받아가지고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데 또 그걸 하도급을 합니다. 네. 그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그 대용 화물이라는 이런 회사에 기중기 계약을 했나 봅니다. 근데 기중기 이게 이제 사고를 좀 일으킨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아시아 시멘트와 관련된 여기에 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제3자 보험 계약이라 그래서 보험 계약 당사자 이외에 수익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걸 구상권 행사 한 게 정당하자 여부와 관련해서 그거는 원래 보험 계약에 따른 것이지 구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상의 대상이었다 그러면 과실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감독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법리상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실제 법리상으로는 있을 그렇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네.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 단정적으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피보험자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 경영 정보가 현출될 여지도 있는 겁니다. 계약 관련된 일단 계약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경영 관련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열어놓고 본다면 충분히 여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 한마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 제가 자동차 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보험사끼리 싸워요. 그럼 보험사끼리 싸우면 그 재판 내용에는 그 보험에서 삼성화재랑 만약에 현대화재가 싸운다. 그럼 삼성화재에도 뭐 경영 정보 그런 거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과실이 얼마, 비율이 얼마,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A라는 보험회사, B라는 보험회사 나오면 거기서 나온 거는 법인 등기부 하나 나와요. 왜냐하면 대표자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경영 정보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얼마큼 잘못했냐, 과실 비율 따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경영 정보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단 이테크 건설과 군장에너지와 아시아 세미한테 사이에 계약 관계가 일단 경영 정보 아닙니까? 자, 일단 그 법조인이시니까 그 사건이요. 뭐 다 거두절미하고 아까 이론적으로는 이테크 건설도 당사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 정보가 이런 통상적인 이런 소송에서 이렇게 현출이 됩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미선 후보자께서 본인이 주식을 남편분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재판을 올바르지 않게 했다는 위험성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다 보면 또는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다 보면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시멘트와의 군장에너지와의 계약 관계, 그다음에 액수, 또 군장에너지와 이테크 간의 계약 관계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경영 정보예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따라서 이걸 보고 이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앞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겠지. 이 사건의 처리 향방을 떠나서 일단 거기에 경영 정보가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정보예요. 이것을 이미선 후보자께서는 이걸 이제 접할 기회를 가지신 거죠. 이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자동차 보험 계약 관계가 있어요. 네. 물론 뭐 그 회사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보험 관련 재판을 하면 그런 보험 계약을 했다. 그다음에 그 보험 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자동차를 내가 갖고 있다. 이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의 중요한 계약은 공시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끼리 다툼은 거기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말씀처럼 사고가 왜 났는지 누구 잘못이냐 따지는 것이지 거기에서 계약관계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에 대해서 양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 그것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사고의 원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경영정보의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 간의 어떤 뭐 그건 수백억이지만 유연탄 공급 계약이 이게 중요한 경영 정보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면 아시아 세미한테 간에 두 단계 걸쳐서 하도급이든 도급이든 이런 계약 관계는 경영 정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공개냐 중요 정보냐는 또 다른 평가의 대상이지만 일단 경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부분. 자, 이게 상반글라스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한 뭐 1주인가요? 2주 있다가 그 무연탄 공급계약 공시가 떴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올랐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을 미리 그럼 공시 정보를 그 이미선 후보자나 그 남편이
입수해야 그게 이제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한 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단 그런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호재성 정보라고 저희가 평가를 네. 한다면 그 정보가 공시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시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뭐저 상투라고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팔게 되죠. 그 팔고 난 이후에는 또 이제 악재성 그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게 조금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의 투자 형태하고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공개 정보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될 그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혹 살리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현재 이게 조금 약간 제도적인 허점이죠. 지금 제도상으로도 보면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네. 이상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하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네. 현재도 근데 판검사들이 그럼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현재 이제 법관 윤리 강령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경우 이해관계 있을 경우는 회피하게 돼 있는데 그게 네. 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근데 이 부분은 또 저희 반박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군장에너지 이슈는 이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 뭐 삼광글라스나 아니면 이테크 건설에 대해서 뭐 어떤 데는 19번 아니면은 4번씩 2004년에서 2018년 사이에 보니까 이 증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려진 사항이고 증권회사에서 매수 권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 다들 군장에너지가 앞으로 상장될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안 알려져 있지만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는 많이 알려져 있고 증권 전문가들도 이미 그건 다 알려진 내용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전문가들은 그 정도 갖고는 내부 정보를 하기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광글라스를 거래한 것이 그 계열사로 있는 군장에너지가 지금 비상장인데 상장됐을 경우에 그 호재가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것인지 지금 의문을 제기하신 대로 내부 정보를 미리 호재성 정보를 획득을 해서 미리 사둔 것인지 그건 지금 뭐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밝힐 수는 없는 거죠. 사실 확정은 어차피 이제 법원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사실 확정할 수는 없고 다만 상장서를 기대했다 그러면 상장설이 이제 여기 밝혀집니다. 상장설이 이미 미공개에서 공개로 전환이 돼요. 그 이외에도 또 비슷한 양상을 보이신 게 있죠. 뭐 한정 의견 때문에 거래 매매 정지 그때도 이미 이분은 그 전에 팔아요. 그다음 매매 정지 되고 거래 재개가 된 뒤에 싸게 또 많이 삽니다. 예. 이런 형태를 볼 때 상장 어떤 가능성만 보고 투자한 것은 또 아니다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한 수천 번 거래를 했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는 사례를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그 거래량과 예. 거래 기간과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그 해당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거래 행태에는 예. 보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매도, 매수, 보유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실제 이런 행태로 되는 경우는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일단 뭐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건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어제도 의사일정 합의를 못했어요. 계속 그럼 이미선 후보자 건 때문에 계속 문 닫고 가는 건가요, 국회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보다 공이 다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지금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생 경제와 지금 입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여당 네. 청와대인데 지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이 문제 제기는 정치 공세라고 보기에는 너무 국민도 54%를 좀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루빨리 법안 처리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문영배 후보자를 저희가 적격 처리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로서 납득이 어려운 거죠. 예. 내달 18일 날 지금 두 분이 이제 임기가 이번 달 18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되시는데 물론 이제 심판 그 개의 조건이 7분이시지만 어쨌든 9분이 다 계셔서 심리하는 것이 더 옳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 분이라도 더 빨리 하고 아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분은 천천히 해도 그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문영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채택하자는 저희 의견을 묵살하고 참여를 아예 안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 문영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이미선 후보자랑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거였나요? 일단 임기가 같이 끝나기 때문에요. 같이 예. 임명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성이고 40대이기도 하지만 일단 지방대 출신이라는 게 저는 다양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예. 그동안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들이 대부분 뭐 약간
주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예. 보수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약간 진보적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번에 사실 낙태죄가 위헌 나온 것도 그런 면이 많이 작용했거든요. 그런 타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임기에 맞춰서 임명해 준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거래 정지 알았으면 다 팔죠. 이 사람 다 안 팔았거든요. 왜 또 글로 갑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보통 알았다 그러면 전략 매각하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받을 게 예상했다든지 그렇게 아니라면 예. 아니, 미공개 만약에 거래 정지될 거 알았다. 그럼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당장 팔아버리니까. 근데 실제 다안 팔았다는 거죠.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금감원에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걸리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매매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어느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으로든 다 농고가 구성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황을 가정하고 그 농고 구성을 한다면 뭐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확인을 못한다는 네, 것 그렇습니다.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점이 보니까 18일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 두 분 임기가 18일에 끝나니까 네네. 19일에는 그렇죠. 이미선, 문영배 두 분 다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헌법재판소라는 게 일단 뭐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고요. 대부분 예. 그동안 뭐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임기 만료에 맞춰서 임명돼 왔습니다. 대부분 그거에 맞췄다 그런다면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또 7명이 있어야 이 재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한 명이라도 비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뭐 19일에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할 걸로 보고요. 그렇죠? 문영배 후보자 따로 하는 거는 민주당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한국당이 못 하겠다는 거고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19일에 임명이 된다면 국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협상의 여지가 늘 있겠지만요. 네. 저는 특히나 헌법재판관처럼 이렇게 그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야당들이 적극 지금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라는 국가 제1의 기관의 구성원을 임의대로 임명하신다는 것은 조금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은 대통령께서 고민을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대통령 임명한 뒤에도 국회가 혹시 파행될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가능성은 우려 안 그럴 하십니까? 가능성 많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그래요? 현재 구성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3분, 대통령이 3분, 대법관이 3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대통령이 지명하시는 3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대통령 인사권 문제다라고 봐요. 국회에서 임명할 때는 당연히 조금 더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남편 오충진 변호사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서는 뭔가 반박을 하니까 그 뭐 설명이 이해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왜 후보자가 있는데 남편이 나선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모르기 때문에 후보자가 직접 주식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도 아마 남편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남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데 네. 후보자는 저 그냥 맡겼습니다. 보통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남편이 많아지다 보니까 후보자 네. 또 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후보자 소득은 후보자 계좌로 넣어서 또 이게 증권회사에 1인 매매 신고하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주식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뭐 낙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후보자한테 묻는 게 맞는데 네. 주식 관련된 부분은 후보자 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아는 분이 답하는 게 맞다.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야당이 뭐 청와대에도 시켰다 아니면 왜 후보자가 안 나고 남편이 나서느냐 그거는 저는 그럼 해명하지 말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후보자는 직접 모르거든요. 그럼 그리고 청와대에 임명한 분인데 청와대에서 그럼 이 부분은 가장 잘하시는 분은 남편이 해명하십시오 하면 그게 뭐가 문제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청와대가 뭐 여론을 호도한다든지 이런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후보자가 직접 해야지 왜 남편이 하느냐. 이게 아는 사람이 결국은 남편이잖아요. 그럼 남편이 해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대신 거래를 해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인 매매 금지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차명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죠. 근데 아마 이게 차명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지만 예. 그 차명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에 뜨거든요. 주식이 예. 거래되면. 그래서 당사자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어떤 거래를 위임한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네. 이게 차명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요.
주식 거래가 되는 것을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도 사실 후보자께서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남편분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명을 장외에서 하는 부분은 좀 일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남편분이 해명하게 된 경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데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곳인데 인사 대상자에게 해명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이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인선 과정에서 남편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안 그러면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당사자가 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직접 뭐 법무비서관도 그렇고 민정수석실 관계자도 그렇고 남편분한테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세요.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인사 시스템에서 적절한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그럼 누가 해명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얼마나 보유했고 언제 얼마를 샀든지 이런 부분.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아마 부인도 나중에 주식을 뭐 얼마를 샀다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든지 이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 패턴을 보는 거거든요. 언제 얼마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 그런 게 의사 결정의 문제예요. 의사 결정은 사실 서류로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뭐를 얼마에 샀는지 알 수 있겠지만 왜 그걸 샀는지 아니면 왜 그걸 팔았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해명할 분은 저는 대한민국에 남편밖에 없다고 봐요. 다른 분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럼 당연히 남편이 해명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그걸 청와대에서 해명하라고 그렇게 권유할 수가 있냐는 확정된 거죠. 사안은 아닌데 당연히 해명하라고 해야죠. 그럼 해명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가장 큰 게 이제 불법적인 내부 정보 이용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명하라고 한 건데 그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후보자도 알지 못하죠. 그럼 남편이 후보자한테 주고 후보자가 그걸 해명하는 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결국 따지면. 예. 근데 저는 부인은 주식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봐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왜 샀는지 자기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게 행위를 한 사람 남편이 해명하는 게 저는 무슨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처럼 장외에서 하는 건 문제다? 그럼 뭐 남편 상대로 청문회 열어서 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SNS라든지 아니 방송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게 문제라는 건지 남편이 해명을 하는 게 왜 문제라는 건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검증이 제대로 됐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청와대 옛날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해명처럼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하더라 설명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 보고 해명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남편이 해명한 말이 이미 청와대가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검증 단계에서 그 파악된 내용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남편분한테 전화해서 해명해라라고 해서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듣는단 말이죠. 이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다. 이런 의혹이 드는 거죠. 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충진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해명하라고 권유한 것은 확인된 사실인가요? 그건 아직 뭐 언론에 그렇게 나왔고요. 언론에서 사실은 보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이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뭔가 해명 또는 설명할 그럴 일정은 안 잡혀 있는 거죠. 저는 이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남편이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를 주식 투자를 한 거라면 당연히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얘기를 보면 후보자는 그냥 이름만 있었던 것이고 대부분의 지금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다 남편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후보자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청와대가 왜 해명할 이유가 없죠. 청와대가 추가 해명 없을 것이다. 한국당은 여전히 의혹이 많아서 거래 원장도 내놔야 되고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면 의혹 제기하는 것은 남편분도 있지만 사실 그 후보자의 소유 그 주식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남편에 대한 것만 한 게 아니고.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